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현지인이 그 나라를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저희 현지인에서도 어떤 직업군의 현지인분을 항상 모셔서 그 직업의 세계를 파헤치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김현욱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감독님을 뵀을 때 바로 앞에 앉아서 맞아요. 감독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도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초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술을 한 잔해서 말이 좀 많았던 거고요. 술이 한 잔 이상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마치 같이 한 잔 한 듯이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카메라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미 저에 대한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 감독이고요. 정통 다큐멘터리는 한 30편 정도, 와. 그다음에 이제 유사 다큐멘터리는 한 5, 60편 정도. 올해 다큐멘터리를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덕션의 대표이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서 미술 관련, 문화교류에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하시면서 다큐멘터리와 유사 다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두 개가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통 다큐멘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장편으로 보통 이제 1시간짜리 분량, 뭐 2부, 3부작인 그런 다큐멘터리고 주제도 좀 시리어스한 이런 거고, 유사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특집들이 많은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D-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 팀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디션 체크, 그다음에 선수들을 만나보는 인터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유사 다큐에 해당이 되고, 뭐 심지어 이제 이벤트성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후보들을 팔로우를 해요. 후보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을 다 팔로우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3편을 만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되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 것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버리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도 사실 이제 유사 다큐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바쁘세요? 좀 바빠요. 지금 다큐멘터리 하고 있고요. 보통 1년에 한 2편 정도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다큐는 주제가 지방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 소멸되는 도시들에 관해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신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몇 년 동안 감독님을 해오신 거죠? 좀 일찍 입봉을 했어요, 제가. 방송도 좀 일찍 시작했고, 입봉을 좀 일찍 해서, 우리 때는 이제 제가 이제 90년도 후반에 입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한 30대 후반, 40대가 돼야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좀 일찍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맡겨졌던 거는 이제 부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예요. 이제 부고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사실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일생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5년도 팔로우를 한 적이 있어요. 5년이요? 앙드레 김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정도 팔로우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4년.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부고 다큐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어르신이 지금 굉장히 편찮으시다, 위독하시다, 뭐 병원에서는 뭐 1년 힘드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해요. 네. 기다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 아이고 감독님. 하실 때까지 이제 다른 일들을 잘 못하면서 이제 그분을 쭉 팔로우하고, 심지어는 해외도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보통 당일이나 다음 날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신의 뭐 뉴스나 이런 거 한두 개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하다가 탐험 다큐멘터리로 넘어가서 박영석 대장이라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네, 알죠. 산악인과 히말라야, 뭐 7대륙 최고봉, 남극, 북극,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다가 사고가 많아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산하고 작별을 하고 미술 다큐멘터리를
쭉 해서 그러면 그 탐험 다큐멘터리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사실 굉장한 그 트레이닝을 거쳐서 산악인들도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탐험을 떠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큐 감독이신데 어떤 준비를 하고 떠나시게 되는지 그리고 가서 또 어려우셨던 일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트레이닝을 해요.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등반 능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탐험가들하고 똑같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 모든 걸 다 찍지는 않아요. 네. 카메라 감독을 또 이제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보다는 아무래도 카메라 감독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저도 촬영을 하긴 하는데 네. 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기본적인 체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정상에 올라가신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담으셔야 될 텐데 끝까지 안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대원 안에 촬영을 담당하는 대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랑 같이 이제 이런 뭐 장비서부터 뭐 이런 트레이닝을 저희는 이제 등반 능력에 관련된 스킬을 배우고 그 대원은 촬영에 관련된 스킬을 배우는 일종의 이제 캠프가 꾸려지는 거죠. 와, 너무 흥미롭네요. 근데 막 위험한 순간들도 많으셨을 텐데 뭐 약간 기억에 남는 이벤트, 에피소드 없을까요? 칼스텐츠라는 산이 있어요. 그 7대륙 최고봉이라 그래서 각 대륙별로 가장 높은 산들을 오르는 프로젝트였는데 칼스텐츠라는 산은 오세아니아주의 최고봉이에요. 사실 높이 자체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낮은데 기술 등반이 필요해요. 밧줄 로프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이런 데도 있고 심지어. 네. 그리고 이제 산이 워낙 돌산이고 뾰족뾰족하다 보니까 앉을 데도 별로 없어요. 바닥에. 제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힘든 산이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등정자고 정상까지 올라갔던 등정자인데 내려오다가 탈진이 됐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 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통 새벽에 저희가 2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완전히 아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고산에 대한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탈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그게 다른 대원들에 비해서 빨리 왔고 다른 대원들도 서로 이렇게 챙겨주기 힘들 정도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약간 낙오가 된 거예요. 뭐 죽다 살았죠.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아직도 이러고 뭐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 단 한 발짝도 발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약간 이제 포기 비슷하게 주저앉아 있다가 잠이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잤잖아요. 새벽에 이제 2시부터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깜빡 졸았어요. 네. 그거를 이제 각성을 그때 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구나. 초인적인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한 발짝을 못 떼시다가 그래서 어떻게 걸어 내려왔는지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혹시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이는 없고요. 사실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한창 산에 다닐 땐 총각이었고 2007년에 거의 이제 한솥밥을 먹던 저보다 1살 많은 형하고 1살 어린 동생 둘이 제가 없는 산행에서 사고가 나서 간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죠.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제 선 보는 자리에서 그 비보를 들은 거예요. 이제는 다 그만하고 이제 좀 가정에 안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산에 안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선보는 자리에서 만나신 분이 지금의 아내분이신가요? 와. 첫 번째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됐어요. 와, 한 번에 그냥 아주. 그러면 그 전에 국어 다큐멘터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을 이렇게 생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뭐 지혜, 그분들의 지혜 또는 그분들과 있었던 일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앙드레 김생님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분하고는 다큐멘터리를 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랑 아는 관계라기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은 아파트를 사셨어요. 아, 정말요? 네,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을 이 서점에서 처음 뵀는데 앉아서 이렇게 책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껌껌해지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뒤로 봤는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헤어스타일 아시잖아요. 인상적인 헤어스타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딱 내려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악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제 그분도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부고 다큐를 제가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죠. 나중에 여쭤보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냐고. 물론 기억 못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뵀던 그 정말 덩치 크고 강인한 분의 죽음에 제가 그 과정을 기록하는데 어쨌든 동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이 좀 이제 좀 짠하기도 했고 거의 이제 5년 정도 팔로우를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집에 초대도 해주셨고 기흥에 별장이 있으셨는데 그 별장을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오픈식 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초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경험했던 거 평소에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무서우신데 그 츤데레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분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따뜻한 분이셨다.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가실 때까지 기록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아마 류시화님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돌을 들고 있다가 몇 년을 들고 있다 그 돌을 떨어뜨리고 보내줘도 이 돌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어떤 분을 이렇게 같이 다니시다가 그분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직업이 안 좋은 게 그런 건데 장례식장에서 사실 되게 이제 슬펐는데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셀럽분들도 다 오시고 하면 이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이 상주 가족은 아니지만 약간 네.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 손님도 많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때 온전히 슬퍼할 이런 환경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들어가서 마무리 편집을 이제 추가로 인서트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후다닥 그게 지나갔죠 뭐. 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일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는 영화사였어요. 아, 정말요? 네네. 그 영화사에서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방송사가 이제 외주 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부터 기존의 방송사 PD들이 나가서 외주 제작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제 영상을 하는 프로덕션은 사실 이제 영화사가 제일 많았으니까 영화사에서 방송 파트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영화사에서 이제 방송 파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 그 원앙설이라는 다큐멘터리 그거를 했던 이충열 감독도 이제 우리 팀의 이제 우리 선배였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죠. 저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카테고리는 장르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거는 다큐멘터리에 부여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다큐멘터리 정신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영화라는 거는 저의 취향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제가 쫓던 거라면 그거는 제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뭐 소명의식 같은 게 생긴 그런 첫 번째 경험이었고 끌어주신 형들 덕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계기로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셔서 이 커리어에서 좀 전환점이 된 이벤트 이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면은 부고 다큐도 그렇고 산악 다큐도 그렇고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네. 부고 다큐를 오래 하면서 이제 죽음을 옆에서 목도했고 탐험 다큐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유독 이제 같이 움직이는 우리 팀에서 사망 사고가 좀 많았어요. 처음에 그 2007년에 2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박영석 대장과 또 그 밑에 후배까지 3명이 또 가시고. 와. 그러니까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고 박영석 대장님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엄원길 대장 팀은 방송사는 KBS, 신문사는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 박영석 대장은 방송사는 SBS, 신문사는 동아일보. 그러면 이제 전담하는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SBS 다큐를 이제 위해서 박영석 대장 팀에 있었던 거고 동아일보에서 또 이제 기자 선배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 팀처럼 같이 저랑 친하게 지내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5분의 대원들이 먼저 가니까 이 기자 선배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스스로 좀 어머.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죽음과 가까운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까지가 전반전이 끝나고 근데 제 다큐멘터리의 후반전인 이제 문화예술 다큐멘터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네. 거의 미술 다큐 중심으로 했어요. 그 이후로는. 미술 다큐멘터리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넓은 그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다큐멘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SBS에서 하는 블록버스터 전시가 있어요. 지금하고는 환경이 좀 달라요. 전시라는 게. 예전에는 뭐 방송사나 신문사가 그러니까 주최 주관을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전시가. 네네네네네.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대규모 전시를 하죠. 흥행이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대박이 터지니까 이제 블록버스터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BS에서 뭐 예를 들어 전시 제목이 프랑스 미술 400년라는 전시를 기획을 해서 프랑스에서 예전에 뭐 고전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인상파까지 모든 작품들 다 가져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판을 벌여놓고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SBS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에 우리가 서양 프랑스 미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다큐멘터리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다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목도 약간 유사하게 전시 제목을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400년. 400년이라는 키워드를 놔두고 뭐 이제 그걸 뭐 서양 미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약간은 이제 홍보성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죠. 전시에 이제 들어오는 작품이 다큐멘터리에 나가면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그 전시를 또 가고 할 테니까. 그러면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실 것 같은데 벤치마킹도 하실 겸 지금까지 좀 영감을 받은 컨텐츠가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제가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던 초창기의 것들은 정말 연구를 하면서 많이 봤고요. 그 이후에는 막상 생업이 되면 남의 거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아 정말요? 스타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입봉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입봉하던 시절에 그때 해외 다큐멘터리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는 이제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이 없는 다큐멘터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해외 다큐멘터리는 설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의 다큐멘터리는 말이 있고 백그라운드 비디오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쇼킹했던 거는 그림으로 얘기하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 CCTV에서 만들었던 그 팁의 승려가 삼보일배에서 가는 과정을 말 없이 어린 동생이 밥 해주고 둘이 같이 이제 그냥 말 없이 삼보일배 하면서 쭉 가는 걸 아름다운 풍경하고 같이 그거를 70분짜리 다큐로 만든 거. 70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도착하면 특별한 뭐 이렇게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냥 눈물만 뭐 쪼로로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큰 감동이었죠. 뭐 그런 류의 몇몇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시청자의 그 스타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제도권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립 다큐를 했다면 그런 시도를 했었겠죠. 네. 제도권 다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포맷 안에서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우린 뭐 불문율로 중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일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촬영 현장에서 그런 거죠. 다 끝났어요 이제. 끝냈어요 이제. 이거 제가 제 자신한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한 카트만 더 찍을게요. 그런 말을 근데 진짜로 한 카트만 더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시고.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약간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많이 하는 거짓말 아닌가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직업병은 어떻게 되세요? 직업병이요? 어느 좀 장면을 의심이 보면... 많은 거. 진짜요? 의심이 많고. 그리고 그리고 감독이 책임지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촬영 전이나 이럴 때는 이제 거의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리고 좀 약간 병적으로 좀 약간 신뢰가 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자제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이제 대화 중에도 뭔가 자꾸 캐물으려고 하는 거 그런 버릇이 좀 나와요. 아 정말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아, 그래요? 이거는 진짜 한 번쯤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즘에는 다리재단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다리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왜 어떤 계기로 설립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탐험 다큐를 그만두고 이제 미술 다큐로 전향을 하면서 미술계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가 생겼고 특히나 이제 프랑스 출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프랑스의 문학의 인물들하고 친해지는 계기들이 생겼어요. 이제 프랑스에 계신 이제 기획자이신 뭐 박사님이라든가 그 한국 주재 프랑스 문화원 원장님 굉장히 오래 하신 다니엘 올리비에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도 친해지고 그다음에 한국인으로 이제 프랑스에 5살 때 입양이 됐다가 거기서 장관까지 하신 이제 그런 분들 장뱅상 플라세라는 전직 장관 뭐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생기면서 프랑스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문화의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재단 이름의 장명도 다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거고요. 설립 이후에 줄곧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예술 콘텐츠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일을 위주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롭게 생긴 미션은 이제 올해가 한불수교 14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또 한국에 가져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이 생겼어요. 저한테. 네. 14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자국에 이제 보고를 하려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사진들이 140년 전에부터 쭉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 그게 프랑스 국립 동양박물관의 수장고에 있어요. 근데 그 제대로 이제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거나 이렇게 세상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연구하고 그리고 일부를 발췌해서 한국에 가져와서 전시하고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하면서 제 다큐멘터리도 같이 좀 하고.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 그 과정을 또 다큐멘터리로 아카이빙을 또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못 정했어요. 아, 일단 대관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뭐 인천이긴 하지만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죠.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외교부 소관이에요. 저희는 이제 외교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제 국제 교류, 프랑스와 한반도. 한반도로 가면 이제 남북을 합친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단의 발전 방향은 문화라는 매개로 남북이 화합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사실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인사들이 중매를 자체화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재단을 만든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욱 감독님의 인생의 최종 목표도 있으신가요? 후회 없는 은퇴입니다. 후회 없는데. 은퇴해야죠. 언젠가는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PD라는 직업의 한계에 가까워지는 나이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 뭐 체력적인 거 그렇고 이제 이 마켓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제 기존의 제도권 다큐멘터리가 방송사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하는 다큐멘터리는 이제 이미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AI 출연이라든가 뭐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입지는 좁아질 거고 이 시대에 맞는 다큐멘터리스트들이 후배들이 또 나오겠죠. 좀 그런 방송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OTT와 함께 그런 것들을 따로 제작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있어요. 아, 있으세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차 저도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병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도 OTT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회 없는 은퇴를 할 수 있게 기록에 남는 그런 걸 하나 남겨놓고 싶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이 현지 시간에 오시면 항상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감독님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몇 시인지
어느 시간인지. 이거 뭐 그렇게 발전적인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잠들기 전에 30분 하루 복귀하고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해. 이제는 잘 거다. 이제 나는 잘 수 있어. 그러면서 다음날 할 일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제 음악 듣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잠들 때까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드는 보통 30분이더라고요. 거의 레귤러리하게. 네. 그 시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와.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으셔가지고 재미없지 않았어요? 너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의 보따리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 김현욱 감독님을 만나 뵙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독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5시 5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